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장 마감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양시장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이 돼서 많은 분들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무엇보다도 굉장히 최근 시장에서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수급에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월요일날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도 위원님께서 강의 시간에 유익한 내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금요일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을 월요일과 금요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위원님이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요. 여러분 카메라 어플 있으시죠? 지금 키셔서 이렇게 갖다만 대도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설정을 해뒀으니까요. 너무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요.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종목에 대한 궁금점도 있으시면 이쪽에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오늘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시장 리딩 자세하게 해주고 계시지만 금요일장은 또 다음 주를 이제 전략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오늘 시장은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그런 하락은 아니고요.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영향을 받았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 위 약간 제한적인 가운데 외국인들의 장중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면서 하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세 연속성이 크게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장중 조정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지만 큰 방향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좋은 흐름으로 가는데 우리 시장만 동떨어져서 간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체감하시는 경기와 우리가 접하는 뉴스 그리고 보도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주저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내가 사는 종목이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인가에 따라서 향후 이제 기대감이 좀 달라진다. 결국 내가 주도주를 샀느냐. 지금 미국의 시장이 어느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면서 주도 섹터, 주도주에 접근을 좀 하신다면 당장은 좀 어렵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 시장은 보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하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높아심에도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 없다고 하시니까 또 안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시간이죠. 저희 위원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그럼 준비하신 강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그동안 좀 흥미롭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연속 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필립 피셔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제 이 필립 피셔라는 인물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현존하는 투자가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한 명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워렌 버핏이 되겠죠. 이 워렌 버핏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수익과 장기간 투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책을 쓰거나 자기의 투자 비법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이 사람을 분석할 뿐이지 책을 냈다든지 혹은 자기의 투자 비법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워렌 버핏을 좀 연구할 때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인물이 사실은 1번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필립 피셔라는 사람인데 오늘 왜 벤자민 그레이엄이 아닌 필립 피셔라는 인물을 좀 가지고 나왔냐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할 건지 주식을 어떻게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면 이 필립 피셔는 실제적인 투자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보통 사석에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줬던 두 사람을 꼽으라면 이 벤자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인데 이제 본인이 그 기자가 좀 얇게 좀 질문을 하면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 입으로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필립 피셔라고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는 거의 90% 이상 필립 피셔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배웠다 하더라도 실전 투자는 거의 이 사람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워렌 버핏은 어떻습니까? 바로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간 투자하는 거죠. 근데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사실 워렌 버핏이 스스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필립 피셔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짐작은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도 유일하게 워렌 버핏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나의 스승은 필립 피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우리가 개인 투자가보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사실 테마주나 급등주죠.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는 분. 두 번째는 뭡니까? 뭔가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이걸 2배, 3배, 4배, 10배까지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물론 그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장기간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장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체계를 좀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전설적인 세 가지 신화가 있는데 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1930년대 고객이 지금도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고객이 1990년대까지도 이분이 은퇴하기 전까지도 계속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 70년 이상 고객들이 이분은 허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물론 돌아가셨죠. 그래서 2대, 3대, 4대에서 최대 5대까지 이분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고 또 하나는 90살에도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90살에 이분이 알츠하이머 병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규 모집을 하고 90살에 펀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설적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불로 여기 적지 않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으로 했을 때, 이 투자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사실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뭐 2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수익을 거뒀다 생각하잖아요. 장기 투자로. 이분이 몇 배 수익이 났을까요? 우리 혹시 아나운서분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모토로라를 50년 갖고 있었습니다. 50년. 모토로라를 50년 갖고 있었는데 몇 배 수익이 났을까요? 아마 이 기록은 안 깨질 겁니다. 모토로라를 50년 갖고 있었고 2,500배 수익이 났습니다. 펀드 운용에서 실제로 났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모토로라를 50년 갖고 있었고 이분이 90년대인가 아마 정확하게 그때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때 했을 때 수익이 2,500배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50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 2,500배가 많다 작다라는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주식으로 2,500배 수익이 났다는 것 자체를 이분이 좀 실현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왜 이 사람이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극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50년간 그 기업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오늘은 그 부분에만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기업을 50년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뭐 장기 투자 혹은 우리가 이 정도 장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1, 2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성장주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들의 집중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투자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이 훌륭한 기업에 투자라는 책을 보면 그 책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정말 성장주로서 가치가 있고 그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 15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50년, 60년 투자하는 그 근간을 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향후 적어도 몇 년간은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시장에 대한 잠재력과 이 시장에 대한 잠재력 있는 시장에 대한 뭡니까? 독점력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따지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요즘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얘기할 때 뭡니까? 주도 섹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시장에 굉장히 잠재력이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5G나 2차 전지가 왜 주도 섹터입니까? 없는 무에서 유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전혀 없던 섹터에서 새로 생기니까 얼마나 그 잠재력이 굉장히 커지겠습니까? 없는 데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섹터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때는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에 흘러가는 사이클은 결국 이제 인간 심리의 반영이기 때문에 100년 전의 사람의 심리나 지금의 심리나 뭡니까? 욕심과 두려움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충분히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서비스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한번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시장 잠재력에서 한번 폭발을 한 적이 있었죠. 뭡니까? 소형 가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대폰 같은 이런 OLED에서 한때 삼성 디스플레이가 뭡니까? 글로벌 쉐어가 몇 프로였습니까? 95%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판넬을 주지 않으면 휴대폰을 만들지 못하던 시절이 한 3, 4년 전에 있었죠. 1, 2년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애플이 삼성과 굉장히 관계가 소원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삼성에 어쩔 수 없이 많이 고개를 숙였죠. 이번에 삼성이 알고 계시죠? 실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8조 원대 나왔잖아요. 8조 원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은 6조 한 초반대에서 최대 많이 본 게 7조 초반대입니다. 저도 7조 한 초반, 중반대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8조 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뭡니까? 숨겨진 1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애플이 삼성에 발주를 하기로 하고 발주를 안 한 부분에 대한 보상 금액 1조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는 이제 OLED 판넬을 가져가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해서 생산이 잘 안 되고 보급이 잘 안 되니까 발주를 못 냈는데 거기에 대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위약금이죠. 위약금이 한 1조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던 게 뭡니까? 삼성이 그만큼 여기 소형 가전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 잠재력이 있고 그 잠재력에 대한 독점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 1번인데,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내용 중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걸 15가지를 다 모아놓고 보면 50년 정도 가져갈 만한 회사들, 성장력이 있는 회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분이 이제 어떤 양적인 성장보다는 그 기업의 내부의 질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이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아마도 워렌 버핏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타고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건데, 디건 포인트 2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만한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최고 경영진의 의지를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기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운영하게 되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느냐. 이 뒤에도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굉장히 파고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체되어 있는 사업에서 뭔가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독점력이 있는 기업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80%, 90% 쉐어를 갖고 있다가 세상이 변하게 되면은 그게 적응을 못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뭡니까? 노키아잖아요. 노키아가 우리 어때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글로벌 세계 점유율이 30-40% 갔잖아요. 최고 많을 때 50% 육박했고 삼성이 그걸 역전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었는데 결국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몰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최고 경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노키아에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키아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을 거의 최초에 개발했습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제품화 시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로 치면 어때요? 삼성에서 반도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인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도전에 대한 성공을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진입을 굉장히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또렷이 생각이 나거든요. 삼성전자가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86년도에 그 신문기사 내용이 아주 또렷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의 반도체 사양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줄 것인가 한국에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기사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투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세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제 질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연구 개발 노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얼마나 그리고 그게 생산적인가 이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결국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그 부분이 뭡니까? 제품화되고 시장화 나왔을 때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방향이 잘못 가면은 굉장히 기업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단적인 예는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무선 통신과 관련된 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뭡니까? 예전에 와이브로죠. 우리나라는 와이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선 통신 방식을 놓고 우리나라는 KT를 중심해 가지고 뭡니까? 그 당시에 와이브로를 개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상업화도 했었고. 근데 표준이 어떻게 돼? 먼저 우리가 무선 통신 개발을 했지만 표준은 유럽에서 만든 와이파이 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와이브로 서비스는 없어졌다 그랬죠. 세계 최초였고 굉장히 좋은 방식의 무선 통신이라고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없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노력이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냐 안 맞냐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겠죠. 근데 적어도 내가 몇 년 투자를 할 것이고 내가 투자했을 때 적어도 한 5배에서 10배 수익을 보겠다라고 덤벼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브로를 한번 좀 기억해 보신다면은 아마 이 부분은 좀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뭐 누구나 잘 알고겠지만 영업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조직인데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동안 발전할 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알고 있잖아요. 대우의 그 세계 글로벌 경영에 가장 선두에 섰던 뭡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기억나시죠? 그리고 역시 우리 뭡니까? 물산이라고 대표되는 각 대기업들의 그런 영업 조직으로 딱 뭉쳐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삼성물산이 잘 나왔을 때도 그렇고 LG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영업 조직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좀 겪으면서 사실 좀 감동받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마스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마스크 생산이 어려웠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겪다가 그다음부터 공적 마스크제를 도입하면서 공급이 좀 원활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마스크 생산은 하지만 마스크 원료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원료 다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들이 그렇게 쇼테이지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적은 없었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나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뭡니까? 정부에서 요청해서 뭡니까? 삼성과 LG의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LG도 마찬가지고 LG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가지고 그 원료를 다 수입해 왔다는 거죠. 특히 삼성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원료를 확보해 왔다. 마스크 원료를.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마스크가 그렇게 공급에 딸리지 않고 전 국민한테 좀 골고루 배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 원료를 공급했을까 사실 저는 그럼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글로벌 영업 조직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을 활용해서 삼성과 LG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공급해 왔다라는 부분을 또 봤고 이번에 보시면은 휴대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지금 화웨이가 인도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인도에서 최근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약진인데 LG도 굉장히 약진했거든요.
그래서 LG 쉐어가 굉장히 이번에 인도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인도의 마스크 공급 담당을 LG에서 굉장히 도왔거든요. LG의 글로벌 영망들이 인도의 마스크 공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상당히 영향을 주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업 조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굉장히 다섯 번째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사실 이 영업이익률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뭘 처음에 봅니까? 매출액이 느느냐 줄느냐 이 부분을 보죠. 그다음에 뭡니까?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근데 이 필리피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대부분은 그날 그 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났다, 매출액이 얼마나 났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따라가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내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매출액을 키우면서 외형을 키워가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주느냐 느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했을 때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속이적인 부분이나 성장을 해가는 구간에서. 근데 이 필리피시가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성장을 해 나가면서도 외형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포커스를 뒀다는 점은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아마도 이 부분을 워렌 버핏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보면 IT주라든지 급격하게 성장하는 구조 회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회사들은 보면 PR이 보통 한 100배 넘어갑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외형만 급격히 커지는 회사들 경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실을 중요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저성장 크게 한 번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지만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맥도날드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늘어난 회사들을 좋아하는 경향은 아마 여기서 좀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이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장에 우리가 재무제표는 사실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한 데이터고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뭡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8조 원 이상 나올 거라 예상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모든 레포트 내용을 다 보는데 대부분 6조 초반대였고 그 다음 6조 중반대 갔다가 지지난주에 마이크론 미국의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뭡니까? 7조 원대 넘어가는 회사들이 막판에 나왔죠. 그래도 7조 초반대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나왔는데 실제로 어때요? 8조 원 이상 나왔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우리가 예상할 뿐이지 그걸 실제적으로 미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영업이익률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이 회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 영업이익률 개선해서 이 부분을 본다면 뭡니까? 미래를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장주라는 거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슴이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15가지를 다 랩업한 다음에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도 좀 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포인트는 사실 저도 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할 때 제가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인데 뭐냐면 노사 관계가 원활한가 안 원활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보냐면 그러니까 노사 관계가 원활하냐는 기업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노사 관계가 원활해야 뭡니까? 생산성이 제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노사관계가 원활해서 기업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냐 낮냐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노사 분규가 없고 원활하게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이 부분에 대한 트러블, 잡음이 없으면 결국 이 회사는 뭡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왜 중요시하냐면 우리가 같은 주도 섹터를 보잖아요.
같은 주도 섹터를 보는데 그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는 주도 섹터를 보는데 그 안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사업 구조가 똑같다. 예를 들어서 뭐 음극재, 양극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구조가 일치하는데 왜 우리가 그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까요? 그 안에서.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안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성의 차이입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여기에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데는 제가 말했지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뭡니까? 수율하고 수명입니다. 결국 2차 전지의 수명을 얼마나 오래 쓰게 만들 거냐 부분하고 공장에서 얼마만큼 양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할 거냐라는 이 수율 싸움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생산성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1차적으로는 다 같이 없는 부분에서 무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다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서 다시 2차 상승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차별화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는 회사별로 이제 더 갈 수 있는 회사와 여기서 이제 스탑하는 회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8번째 포인트를 보면 뭐 이건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여기에 제가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보는 뭐냐면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결국에는 안에 하합이 잘 되고 내부자들끼리 하합이 잘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보는 거죠. 회사 내에서.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팀워크가 회사 운명을 좀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 위기 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기업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건 잘 안 가르쳐주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꼭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회사의 평균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업종 내에 이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거기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있을 때 그 기업 대기업군이라면 얼마, 평균 중견기업이라면 얼마 정도의 그 섹터 내 평균 임금을 받는데 저는 그 섹터,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을 나눈다면 그 중견기업 섹터 내에서 어디가 가장 임금이 높은지 꼭 확인해 봅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꼭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거의 70, 80% 이상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기업 분석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 기업이 사실 그 섹터에서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평균 임금 이상을 받는다? 이 부분은 뭐냐니까 회사 내부 내 관계가 어떻게 보면 훌륭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기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5G 기업들, 중견기업, 대기업을 제외하고 부품 장비 회사 이렇게 딱 모았더니 12개 된다. 여기서 어느 회사가 가장 임금이 높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9번째 볼 건데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기업의 경영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라든지 경영진이라든지 회사 내부 영업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기업의 어떤 양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벤자민 그림이라는 사람은 양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고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 기업을 보고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 필 피셔라는 사람은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내부에 있는 이 질적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경영진이 굉장히 두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기업은 10년, 20년 가지 않지만 경영진은 10년, 20년밖에 안 간다라는 거죠. 결국 그 경영진이 세대 교체가 됐을 때 원활하게 후기 구도가 형성되고 경영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죠. 뭡니까? 시스테믹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업은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오너가 재벌 기업에서 오너가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 IMF 때. 그런 기업들이 있고 오너가 좀 어려워도 회사가 흔들림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최근에 그런 회사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테믹하게 이런 두터운 기업 경영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매뉴얼 정해져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회사가 없는 부분의 차이가 된다는 부분인데 나머지 6가지와 삼성전자는 잠시 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15가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열심히 투자 포인트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들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들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시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검색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을 대기만 해도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좋아졌죠. 이제 카메라 어플 바로 키셔서 갖다만 대셔도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 더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지금 성장주를 발굴하는 방법, 투자 포인트 15가지 듣고 있는데요. 빠르게 나머지 투자 포인트들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어서 해주시겠어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이제 투자 기업에 대한 포인트는 15가지고요. 이 15가지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예를 좀 들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제 여기 섹터를 적어놨죠. 한번 볼게요.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여기 왜 화학 섹터를 적어놨을까요? 사실 화학 섹터가 우리나라가 중공업 위주의 70년대 산업 변화를 겪으면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섹터 이런 쪽이 뭡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고 포커스를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공업 중심에서 새마을 운동하고 가장 노력 끝에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펴면서 뭡니까? 철강, 포항제철로 대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섹터도 뭐 지금의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화학 섹터들이 있습니까? 이 회사들이 굉장히 대표됐다가 이 섹터가 지금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뭡니까? 몰락하는 최고의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섹터입니다. 가장 하락폭이 큰 섹터가 철강하고 화학 쪽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이 화학 섹터나 철강 섹터들을 보시면 그보다 훨씬 몇 년 전부터 하락이 이미 상당히 깊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학 섹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각광을 받다가 한 번에 이렇게 꼬꾸라졌을까요?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 화학 섹터는 뭡니까? 후발주자로 중국의 굉장히 거친 어떻게 보면 공격을 좀 받았죠. 그러면 중국의 업체들이 대규모 이제 양산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에 대한 근간이잖아요. 쌀이잖아요. 산업에 대한 쌀인데 이 부분들이 원가는 굉장히 중국의 수요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2000대 초반에. 그래서 이 학sek터를 보면 원가는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원가는 올라가는데 중국 업체들이 난립을 하니까 제품 가격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때문에 수요는 높아지니까 원가는 올라가고 제품 가격은 내려오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갖는 마진폭이 이만큼이었다면 여기서 원가가 이만큼 올라가고 제품 가격이 이만큼 내려오면 마진 구조가 예전에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화학 섹터들이 좀 늦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추격해 오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몇 년째 하락입니다. 몇 년째. 최근에 이제 반짝 상승을 줬죠.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짝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면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장기간 보유해야 될 종목이나 섹터는 어때요? 이런 원가 보석과 회계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뭡니까? 화학 섹터처럼 단번에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굉장히 호황이고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원가 구조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게 한계 사업에 보충하게 되면 뭡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드시 좀 일리 있는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10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투자 기업에 대한 포인트는 뭡니까? 성장 기업을 찾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몇 년간 보유할 수 있고 몇 배의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왜 2차전지에 종목이 많은데 이거 사십니까? 이걸 선택하셨죠? 8부지에 왜 이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습니까? 했을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그 업종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그 주도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뭡니까? 차별화되는 사업 부분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삼성 SDI를 안 사고 첨보를 샀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부분 때문이죠.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래서 뭡니까? 제가 주도 섹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 주도 섹터에서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주도 종목은 뭡니까? 바로 그 섹터 내에서 뭡니까? 차별화되는 사업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첨보는 제가 왜 선택했습니까? 2차전지 수명과 연장되는 그 섹터, 그 원자재에서 뭡니까? 국내 셰어 1위, 글로벌 셰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셰어 1위라는 걸 뭐냐면, 제가 왜 2차전지에서 그 부분 선택했냐면, 2차전지는 보시면 10대
그러니까 10개 최대 회사가 뭡니까? 중국이 4개, 일본이 3개,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3개입니다. 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쉐어가. 굉장히 3분의 1인데 예를 들어서 첨보라는 이 종목은 뭡니까? 글로벌 쉐어의 1위인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어때요? 결국 3분의 우리나라 기업에 공부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때요? 중국 업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글로벌 쉐어 1위 업체니까. 일본 업체도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삼성의 SDI나 LG화학은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첨보는 뭡니까? 이 세 군데에 다 파급력을 2차 상승 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업체는 2차 전지 수명 늘리고 싶지 않을까요? 품질에 대한 논란이 나오는데 일본 업체는 늘리지 않고 다 늘리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손쉽게 첨부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업종 내에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저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역시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법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장기적인가 장기적이지 않는가.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장기적이지 않은 게 뭡니까? 단발성이죠. 단발성인 호재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테마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성장주고 장기간 끌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단발성 호재. 예를 들면 테마주는 이런 거잖아요. 연 영업이익의 뭐 10배가 넘는 물량 수주.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몇 배 뛰는 거잖아요.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고 뛰는데 내용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30년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그게 뭡니까? 단발성 호재에 기인해가지고 가는 종목과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익을 바라보는 종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냐,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3번째 포인트는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포인트인데 딱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주가 희석 정도를 보자는 건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성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이 돈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를 하든지 CB나 BW를 발행을 하든지 이렇게 돈을 조달해 올 거잖아요.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든지. 그럼 이 조달해 오는 게 기업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자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강조됐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급등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최근에 이 전환사채를 6차에 걸쳐서 발행을 했습니다. 6차에 걸쳐서 발행을 했고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최근에 발행했던 4차와 5차, 6차만 합쳐도 1,000억 정도가 됩니다. 1,000억 정도가. 그럼 1,000억에 굉장히 큰 돈을 빌려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굉장히 우려감이 나옵니다. 왜? 이 정도 금액이면 1, 2, 3차를 빼고 4차, 5차, 6차만 해도 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가로, 주식으로 전환한다 계산하면 전체 전체 주식 총 물량이 한 20% 넘어갑니다. 그럼 주가 희석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17, 1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종목 위험한데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한 두세 달 파이브 섹터 내에서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제가 이 들어온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 재무제표상으로 늘어났는지, 어느 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어디서 카톡, 우리 노란톡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돈을 빌려오는 게 전혀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주된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해소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이에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뭡니까? 최근에 한 며칠간 거의 한 50% 뛰었습니다.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딱 이 말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주가 희석 정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아쉽지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해석할 능력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해석해 주는 거를 잘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급등하기 전에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마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지금 필립 피셔가 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급등한 이유는 여기에 이유가 거의 부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14번째 포인트인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은데 또 최고 경영지의 내용 나옵니다. 뭐냐면 소통 능력. 이 소통 능력을 중요시하는데 이 소통 능력은 보통 이제 일반적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
위기를 극복할 때 굉장히 이제 큰 폭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걸 경영진의 독단적인 부분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에는 어려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폭넓게 소통을 직원들과 같이 하게 되면 어때요? 위기 극복 능력이 상당히 배가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기업과 살아남지 못한 기업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된다는 거는 저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포인트 15가지도 역시 중요한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최고 경영진의 결국에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잖아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리어해졌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주주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내 게 아니, 개인 게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라는 거는 개인 게 아니고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뭡니까? 오너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보다 오너의 이익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좀 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보다 오너의 이익을 중요시하다 보면 뭡니까? 결국 도덕성에 금이 가는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에 뭡니까? 기업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기업이 산으로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IMF 때 많이 봤잖아요. 대기업인데도 도산했던 수많은 회사들 보시면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드릴 건데 거기에 빗대어 봐야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냥 당연히 저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필리피시가 이 부분 자꾸 양적인 재무제표 내용에 나오는 부분보다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필리피시의 성장률에 대한 15가지 포인트를 다 봤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서 굉장히 기억에 남지 않죠. 요거를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필리피시가 얘기했던 거를 딱 두 가지로 축약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구개발 역량과 경영자의 차지 이 딱 두 가지를 좀 축약할 수 있어요. 결국 이 회사가 섹터 내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찾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연구개발 역량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있느냐.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 종목을 적어도 5년, 10년 투자해가지고 5배, 10배씩을 거두겠다면 그 회사가 지금보다도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이냐 보잖아요. 그럼 미래에 더 좋아지려면 뭡니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부분과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뭡니까? 경영자의 자질이냐. 이 두 가지로 가장 압축해서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필리피시의 이 질적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는 우리가 봤을 때 이 필리피시가 얘기하는 미래의 먹거리를 가지고 가는 성장주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봅니까?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사람들 예상을 굉장히 큰 폭으로 상해서 나는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흐지부지하죠. 지지부진하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가장 시총이 큰 금액이고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 전체 시총의 거의 3분의 1도 육박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 기업을 더 이상 성장한다라고 판단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부분이 정당한가라는 부분이죠. 과연 삼성전자가 코스닥의 바이오 업체들보다 성장을 못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우리가 한 두 달 전에 제가 삼성전자 특집편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비메모리칩 반도체 10년간 130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부터 벌써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내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 내년이고 이때 내년에 뭐가 되냐면 평택 공장이 완공됩니다. 지금 요게 평택 공장입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 공장인데 지금 거의 완성 다 됐죠. 내년에 이제 생산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뭘 생산하냐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합니다. 어떤 제품 생산하냐면 전장 부품에 쓰이는 5나노 제품 생산합니다. 이 5나노 제품은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대만의 TSMC하고 우리 삼성전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업체 간에 이제 뭡니까? 맞대결이 정면 충돌이 이제 내년부터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파트가 전장 부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후발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장 부품 쪽에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130조 정도의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메모리만 생각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시장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나가는데 그게 내년에 이제 원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이 원년이 되면 내년부터 주가가 오를까요? 주가는 선반영이잖아요. 그 전에 오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이제 QD-OLED라는 부분이 여기도 한 13조 원 정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일본 업체들이 마이크로 OLED, 그러니까 OLED는 이미 중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거의 추격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OLED 다음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뭡니까? 마이크로 OLED입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로 OLED는 LG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업체는 이미 완성해 놓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를 넘어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택한 전략은 그보다 더 다음 단계로 가버립니다. QD OLED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13조 원 정도 투자해서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그래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먼이라는 제품을 8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80억 달러 지금 거의 한 10조 가깝죠. 9조 이상이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커넥티드카 부분에서 전장 부품에서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어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 부분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80억 달러 정도인데 사실 이걸 인수할 때 뭡니까? 일본의 IT 섹터들이, IT 업체들이 굉장히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경영할 능력도 없는 애들이 저렇게 큰 회사를 가져간다. 좋은 회사를 가져간다. 같이 가져가서 망하려고 하느냐. 아마 그때 인터넷 찾아보시면 일본 여론이 나오는데 정말 삼성전자 욕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도배가. 이거 인수했을 때 보시면. 저렇게 좋은 기업을 삼성이 가져서 망친다. 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삼성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뭡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내년에 전장 부품 쪽에서 이제 TSMC가 글로벌 대전이 벌어지는데 전장 부품 쪽에 5나노 제품입니다. 전장 부품 쪽이 뭡니까? 이미 글로벌 셰어 1위 업체를 삼성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 싸움에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봤을 때. TSMC가 아무리 선점을 하고 있지만 그 섹터 자체가 전장 부품 쪽이기 때문에 뭡니까? 전장 부품 1위 업체를 흡수한 삼성전자가 전혀 꿀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과연 성장을 못할까요? 대기업이라서. 우리나라 글로벌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를 5년, 10년 가져가면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을까. 이미 더 정치가 됐기 때문에 5년, 10년 가져간다고 해서 이 회사를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필리피셔 같이 만약에 10년 정도 뒤에 가는 종목을 선택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요즘 이제 거의 얘기하는 게 은행주 정도 아니면 삼성전자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5G나 2차전지 종목 얘기하지 않을까? 그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제 정점에 지금부터 올해에서 들어가서 내년, 내후년이면 정점에 들어가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10년 뒤에 먹거리까지 확인할 수 있냐. 사실 저게 그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10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는 절대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0년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했을 때. 왜? 삼성전자는 자기 분야 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하다가 어디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저기 하다가 뭐 다른 데 지금 한계 사업이 와가지고 다른 쪽에 사업을 전하는지 이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IT 섹터 내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투자를 하고 가장 큰 곳에 지금 들어가잖아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많이 벌어들이는 현금에서 배당이 낮다라는 게 저도 불만인데 어쨌든 지금은 배당보다는 이쪽에 들어가는 투자가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결코 성장주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고 정체된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발표에 좀 주춤거릴 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영제 자질을 이제 필피셔 얘기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성의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삼성에서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저 순수하게 판단일 뿐이지 어떤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접근을 하고 바이오에 대한 접근을 하는 부분을 볼 때
그렇게 경영자의 자질을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도덕성은 다르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만 기업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는 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도체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얼마나 안 된다는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건 회장님. 그래서 지금 뭡니까? 누구나 반도체 하면 한국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샤전지의 삼성 SDI가 이샤전지가 때 원래 삼성 SDI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정관 쪽에 나가 TV 브라운관 만든 회사잖아요. IT 재료 만드는 그 돈 되는 사업을 전부 팔아가지고 2차 전지로 갔을 때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돈 되는 사업을 팔아서 돈 안 되는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SDI의 주가와 현재 2차 전지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도 고평가 논란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뭡니까? 대세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에는 뭡니까? 경영자의 평가를 우리가 너무 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내부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채찍질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너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에 비해서 너무 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과 함께 과연 우리가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성장하는 회사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답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환 전문가님의 유익한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